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대응 2단계와 국가 소방동원령이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산림당국이 조기일 총력 진화 작업에 나서 진화율이 크게 올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함양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행히 진화율이 많이 올랐죠? 네, 제 뒤로 보이는 산등성이에서 이따금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선 산불 진화 헬기가 분지 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헬기 51대를 비롯해 장비 170여 대, 인력 84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첫 대형 산불인 만큼 산림청은 어젯밤 산불 확산 대응 단계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고, 소방청은 일몰 전 주불 진화를 위해 오늘 오전 11시 15분을 기해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진화율은 오늘 아침 8시 32%로 출발해 오후 2시 기준 83%로 크게 올랐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232헥타르에 달하고 전체 불의 길이는 8km, 남은 불의 길이는 1.4km입니다. 현재 주민 130여 명이 대피해 있지만 인명피해는 없고 시설 피해는 비닐하우스 1개 등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장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데다 두꺼운 낙엽층과 험한 산세가 진화대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당국은 산불 지역을 4구역으로 나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주불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함양 산불 현장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경남 함양에서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 내륙은 올해 역대 두 번째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걸로 분석됐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인데 산불이 발생한 함양에 또 강수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경남 지역 건조한 날씨여서 걱정이 많았는데 단비 소식이 있는 건가요? 네, 내일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산불이 더 확산할 수 있어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 함양 마천면 산불은 어젯밤 10시 반을 기해 올해 첫 대형 산불로 커졌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200헥타르를 넘습니다. 최근 영남 지방은 건조특보가 한 달가량 지속된 곳이 많았습니다. 화재 위험의 기준이 되는 실효 습도는 함양이 14%대로 건조경보의 기준인 25%보다도 낮습니다. 특히 경남은 지난 21일 기준 평균 누적 강수량이 0.9mm로 예년의 1.5%에 불과합니다. 역대 두 번째로 비가 적게 내린 겁니다. 여기에다 산세가 험해 불 끄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차츰 불길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와 눈 예보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경남 서부 내륙에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거나 최고 10cm까지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전국에 산불 초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6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에 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자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산불 현장에서 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8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담배와 라이터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바지에 불에 탄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 야산에서 일어난 산불이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장비 36대와 인력 2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새벽 4시 5분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5분쯤에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4대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정선 지역은 초속 5.4m의 다소 강한 바람이 현재 불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속보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0.65% 오른
5,846.09에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5% 오른 19만 3천 원으로 2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고요. SK하이닉스가 95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0.17% 내린 1,151.99의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3시 반 기준으로 6.6원 내린 1,44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65% 오른 5,846.09에 장을 마감했다는 속보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선거체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 모두 내부 갈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아 선거를 앞두고 부담도 여전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면접이 진행된다고요? 네, 가장 먼저 서울시장 후보부터 진행됐는데요.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전 현 의원 등 현직들과 정원우 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면접 시작 직전 4선 서영교 의원이 서울시장에 최종 불출마 선언했고요. 어제는 김병주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접는 등 선거가 가까워지며 후보군 교통정리도 속속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목표로 내란 세력 완전 청산, 윤석열 퀴즈 퇴출을 내걸었는데요. 이와 별개로 이른바 명청 갈등 불씨도 여전합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무려 105명이 이름을 올린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으니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105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현장에도 참석하지 않아 일각에선 친명계 세규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오늘 공소취소 모임 출범식에선 정청래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 정 대표는 제2의 윤석열이라는 등 지지자들 사이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고요. 이재명 대통령 대표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선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당내 분란을 자초했다는 이유로 강제 퇴출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절연 거부를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장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사실상 윤허개인을 선언했는데 이후 첫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장 대표의 노선 변화, 거취 압박이 잇따를 거란 예상과 달리 흐지부지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의총 시작부터 당명 개정과 당원 단계 개정 혹은 행정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줄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절연 의제를 피한다, 입칠막 의총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에선 거듭 절연을 촉구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어떤 노선으로 치러야 할지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다만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제시해 노선 변경 요구에 반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정현 위원장 체제로 출발한 공천관리위원회도 연일 위기입니다. 공관위원인 황수린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변호했던 이력이 드러나면서 결국 오늘 사퇴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일각 의견을 반영해 별도 검증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네,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다고요? 네, 정청래 대표가 오늘 민주당 아침 최고위에서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회담을 하자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앞서 대구 경북이나 전남 광주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했으나 대전 충남 통합 문제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합니다. 지방선거 일정까지 감안하면 빠듯한 상황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전 충남 통합 문제를 논의하자며 일종의 승부수를 띄운 건데요. 아직 장동혁 대표 공식 답변은 없는 가운데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진정성을 지켜보면서 고심해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단 오늘 법사위에선 행정통합특별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윤석열 사면금지법 등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또 한 번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서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 3법 등 쟁점 배번들을 줄줄이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은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24일로 이틀 당기는 의사일정 안건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압박 차원인데요.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 강행될 경우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해 또 한 번 강대강 대치 전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6월 3일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열리죠. 10곳 넘는 지역구에서 치러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조국과 한동훈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등판 여부가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과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등 모두 4곳입니다. 대통령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있는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내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지난해 성탄 예배에 동행한 이 장면으로 사실상 대통령 픽으로 불린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일단 출마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경력직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복당 뒤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셈법이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원희룡 전 장관 등이 거론되지만 여권의 교통 정리가 차라리 관심입니다. 경기 평택을도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역구를 반납해 빈자리가 됐는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라고 벌써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에게 저를 위해서 시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전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대통령 최측근이자 최근 북콘서트를 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참전도 거론되는데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평가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평택에서 내리 3선을 한 유이동 전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의 경선이 예상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역시 민주당 의원이 직을 잃은 곳입니다.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 최이배 전 의원 등의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혁신당은 역시 민주당 무공천을 요구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합류하며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은 지역 기반 정치인 중심으로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4곳이지만 재보선은 최대 10곳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 또 현역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출사표를 던지고 지역구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명된 야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탐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소속이라 공천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측근을 중심으로 부산이나 대구 지역 가운데 시장 출마자로 비는 지역구를 노리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 있는 대중입니다. 행동하는 다수가 이루는 역전승 우리가 이룹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규모는 작지만 의미는 단순한 의석 보완 이상입니다. 여당은 원내 주도권 유지, 야당은 존재감 확장이 목표인데 조국, 한동훈 등 잠룡들이 정치 지형의 균열을 낼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하고 한국산 화장품과 의약품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정상회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어 낮 1시 반쯤 공동으로 회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 협력이 우주와 바이오, 제약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채택된 한 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이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산 화장품과 의약품,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해각서와 협약 등 10건도 체결됐는데요. 브라질 측은 니켈과 히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브라질 내 한국어 보급과 양국 유학생 교류, 영화 공동 제작 등 협력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에 룰라 대통령을 다시 뵙고 오늘 논의를 더욱 건설적으로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국빈 인사인데요.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남아공 G20 정상회의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도착한 룰라 대통령과 5초 가까이 포옹하며 환영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청와대 대정원에선 280여 명에 달하는 취타대와 어린이 합창단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두 정상은 비슷한 인생 역정과 정치적 서사를 공유해 남다른 친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년 노동자 출신의 검찰 수사와 재판 유기를 겪은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맞이하기 전 SNS에 영원한 동지라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룰라 대통령도 오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두 나라가 국가기관에 대한 공격 속에서도 국민 주권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리더십 사이에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저녁 한국의 대표 음식인 치맥과 브라질 닭 요리를 함께하며 국빈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의 최고 직책인 당 총비서에 다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어제 진행된 노동당 대회 4일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전했습니다. 결정서는 김 위원장이 어떤 침략 행위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혁명적 무장력을 건설했다며 역사에 준엄한 도전 속에서도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전쟁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재추대를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김 위원장의 재추대는 당, 정부, 인민의 높은 신임과 진심 어린 지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서로 돕는 사회주의 우호 이웃이라며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그에 따른 추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합동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긴급회의에 이어 오늘 아침에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른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 장관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의 관세 정책 공세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세계 통상 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우리 정부 대응 기조에 대해선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익국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미국이 보복관세를 허용하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예단하고 있지 않다며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결 직후에도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는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미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업계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추가 조치 향방에 따라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민관이 소통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한동훈, 조국 등 잠룡들의 등판 가능성과 함께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 조짐인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
민주당은 윤석열 키즈 퇴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 서로를 심판 대상으로 규정한 여야 대표의 목소리로 정치용 시작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윤 어게인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이 무능한 윤석열 키즈들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퇴출과 함께 같이 퇴출되어야 될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하고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치르면은 전멸할 것이다. 그 얘기는 대구도 우리가 먹죠.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 등판하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은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SNS 속으로 숨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의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시민과 도민이 선출한 단체장을 마치 대통령 1인이 낙하산으로 꽂은 사람 취급하면서 평가하겠다, 심판하겠다, 퇴출하겠다, 온갖 오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방선거까지 딱 100일 남았습니다. 여야가 내건 구호를 보면 윤석열 키즈 퇴출과 이재명 정부 심판이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확정되는 모습인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키즈 8명을 퇴출해야 된다. 윤석열 키즈 8명이 누구죠? 실제 광역단체장, 인천, 충남, 대전, 강원도 그리고 충북, 세종, 울산, 경남까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계신 곳들 중에 네. 또 특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던 단체장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윤석열 키즈로 이야기하고 그 단체장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퇴출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은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지선에는 확실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치러졌던 선거이니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던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올라올 것이고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합을 맞춰서 지방 정부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퇴출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키즈 8명을 퇴출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인터뷰를 보면 대구시장도 김부겸 전 총리가 등판을 하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던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민주당의 이름보다는 현재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의 키즈라고 하기에는 말씀하시는 8곳의 광역단체장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재선, 3선 또는 장관을 지내시거나 훨씬 오랫동안 이 선출직으로 또는 내각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다 가신 분들입니다. 유정복 장관 3가지 거쳤고요. 김태흠 의원님, 이장우 의원님, 다 김영환 의원님 다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입니다. 김진태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전임 대통령의 키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들의 소위 제가 경상도 얘기하면 얼라들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여러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후보를 콕콕 찍어서 SNS에 마구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인이 소위 아기들 키우고 있는 거면 본인이 자기 아기 키우고 있는 거지. 남의 이렇게 그동안 해당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여러 번 선택을 받았던 분들을 저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키즈를 키우고 있는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키즈를 키우지 않았다라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훨씬 먼저 정치권에 들어왔고 이미 선출직으로 검증받았던 분들이 그래서 이제 단체장에 가신 분들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 전혀 광역으로서 이름을 떨치지 못하셨던 분들,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콕 찍어서 SNS에 이 사람 눈여겨봐라는 식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산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유력해서 장관직까지 유지하지 못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라든 키즈든 키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남의 당에 이렇게 해당 지역 사람들로부터
선출되셨던 분들을 폄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윤석열 퀴즈에 대한 반박을 주셨는데요. 재반박이 그 있으실까요? 윤석열 퀴즈들은 떳떳할까요? 본인들은 윤석열과 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을 같이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가지고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퀴즈는 이번에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호가 결국에는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뭐 장관직을 유지하지 못했던 분이라고 뭐 한 후보를 말씀을 주시고 한 의원을 말씀 주시는데 떳떳하니까 사퇴해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매도하고 있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도 범죄자로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메시지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다가 내란범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계신 분이 뻔히 있는데 계속 범죄자 타령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해당 부산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똑같은 사안에서 소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과 전재수 전 장관 똑같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 전에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착수하지조차 않고 묻어뒀습니다. 그랬다가 언론에 알려지니까 부랴부랴 미국에서 짐 싸들고 와서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중에 여러 가지 말이 번복되는 것도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증인을 통해서 똑같은 사항에서 증언이 나왔는데 왜 한 명은 현재 구속을 하고 한 명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않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사람의 말을 SNS에 다시 한번 이렇게 포워딩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게 본인들의 소위 퀴즈를 키우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훨씬 더 오랫동안 선출직으로 이렇게 검증을 받으셨던 분들을 폄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첫 대형 산불이자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던 경남 함양 산불이 잠시 후 오후 5시쯤에는 모두 진화될 걸로 보인다고 산림청이 밝혀왔습니다. 이번 산불 사흘째 40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산림청은 현재 진화율이 99%대에 달하고 있어서 오후 5시쯤 기준이면 경남 함양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완전히 잡힐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돼서 대통령은 남의 선출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새로운 선출직을 만드는 데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원래 관장해야 되는 정무직이 똑바로 일을 못한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산림청 얘기가 나왔는데요. 산림청장 이 와중에 음주, 만취로 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일 뻔했고 실제로 버스 사고도 있었고 추돌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크게 사고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사고가 있으면 문제인데 지금 산림청이 주도로 해서 산불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정무직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해오고 소위 뭐 현지 누나 인사 아니냐라는 그런 구설에 많이 올랐었던 분인데 현직 차관이 이런 엄중한 사건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출마할 사람에 대해서 퀴즈를 키우는 것보다 이런 정무직에 대한 관리와 감독과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인호 산림청장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인사 문제와 굳이 결탁을 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은재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시죠. 것이죠. 그리고 그 관리해야 될 주무부처가 그리고 그 차관급 인사가 잘못해서 바로 사직 처리를 시켰습니다. 그 징계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 관리에 대한 것이라면 여당과 야당이 함께해서 관리를 시키면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전재수 장관의 말씀을 조금 전에 부산 지역이기 때문에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전재수 장관이 장동혁 대표가 수사에 진척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증언만 있고 증거가 없으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정치 생명을 걸라라고 조금 전에 SNS에 올리셨습니다. 그만큼 본인은 떳떳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혹으로 마치 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실까 봐 사퇴하시면서 본인의 그 무죄나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이렇게 의혹 제기할 것이 아니고 실제 전재수 의원도 자기도 정치 인생 걸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도 그에 합등한, 그에 상응한 대책을 내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관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모임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는 표현까지 인용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소속 의원들은 공소 취소 모임이 쓰레기를 치우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출범식에서 정청래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지지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로 검찰 독재의 어둠을 걷어내겠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정치 개입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검찰 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악취가 진동하는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청래를 제명하라. 제1윤석열이야 정청래로. 거기 드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뭐 그런 이상한 모임에 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오버하지 마라 하는 좋은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다.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처음에 공취모라 그래서 공기업 취업 준비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네, 보신 것처럼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전용기 의원님도 소속돼 계시죠? 소속돼 있습니다. 예, 지금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다, 이상한 모임이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금 뭐 과도하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이 온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과거 검찰권을 남용했던 그 윤석열 검찰 정권이 해왔던 남용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서 공소 취소까지 연결이 되어왔던 겁니다. 과거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로 이재명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윤석열 정권이 결국에는 본인이 감옥에 가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바로잡아야 될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닌데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국민의힘 이꼬르 검찰이라고 했던 것처럼 검찰은 이미 중립적이지 못했고 정치 세력화되었기 때문에 정치 세력화되었던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소를 취소하라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에 공감하는 사람들, 검찰권 남용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권력에 빌붙었던 검찰이 다시 한번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게끔 하는 것에 의견을 모은 의원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라. 이건 이제 재판의 근본부터 없애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소 취소 모임이 공취모가 공기업 취업 준비 모임인 줄 알았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이제 개인 독재로 가나요? 한 사람밖에 눈에 안 보이는 겁니까? 160 몇 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100명 이상이 동의를 하는 아젠다가 대통령의 재판을 근원적으로 없애라는 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설날 민심을 돌아다니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미국과의 관세 문제나 부동산 문제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근본적인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입법부를 남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재판을 중지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가 대통령의 퇴임 이후까지도 보장하는 모임을 한 게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사적인 모임이고 완전히 개인 줄서기 모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검찰을 비난했는데요. 이 모임을 주도하신 이건태 의원님도 변호사 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가기 전에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검사들이 현재 민주당 의원들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사들이 공소를 잘못한 거를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확정 판결 받았습니까?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12명 중에 10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다렸다가 재판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근원적으로 공소 취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이렇게 높을 때
대통령의 직위를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면은 더 말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친명계 모임으로도 불렸던 공소 취소 모임을 유시민 작가가 격하게 비판한 걸 두고 친명과 친청 이런 계파 갈등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모인 대표 커뮤니티죠. 제명인의 마을이 정청래 대표와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퇴출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카페 운영진은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엇박자를 내며 당내 분란을 지속적으로 일으켰다며 강제 퇴출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찬성률이 8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강하게 추진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앞서 조국 대표는 친명 지지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윤 어게인을 연상케 하는 문 어게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자신과 정청래 대표를 비방한다며 뉴 이재명을 내세우며 진영을 지켜온 핵심 지지층을 올드로 규정해 공격하고 있다고 이들의 정체와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은 이 대통령이 직접 이장으로 불릴 만큼 상징성이 큰 온라인 공간인데 여기서 정청래 대표를 강제 퇴출했다. 어떤 의미로 보세요? 계파 갈등이 사실 의원들 원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카페나 당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퇴출까지 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오해들에 대해서 비롯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나 이성윤 의원도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나라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안다면 저런 모습들은 저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가야 할 사안들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뉴 이재명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럼 뉴 이재명이라는 게 찐명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다기보단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라는 부분들은 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지율 그래픽이 준비되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실제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에서 후보 시절에 투표를 했던 사람들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보고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을 뉴 이재명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결국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분들과 원래 기존의 찐명, 친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힘을 보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가 대통령을 파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뉴 이재명을 내세우는 세력들의 배후가 의심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합당이 끝난 줄 알겠어요.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 지금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고요. 친명하고 친청 간의 소위 당내 갈등이라든지 이 명청 갈등은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른 당이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면 언제 벌써 합당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정치권 순혈주의를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인정합니다만 가장 순혈주의에 기대서 개인형 정당을 만든 당사자가 조국 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혁신당에 사실은 조국 의원을 빼면 누가 그분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당의 순혈주의를 비판하니까 참 말이 안 먹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워낙 저희 보수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민주당이 국정에 전념하기보다는 이렇게 권력 투쟁에 앞장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제명인의 마을이나 탈퇴되고 이런 부분도 8월 전당대회를 앞둔 권력 투쟁의 여러 단계 중에 하나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당원 투표하고 대의원 투표권을 조정하는 1라운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판중지법 관련돼서도 당청 간의 합의 없이 이런 일이 있어서 삐그덕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대북 송금 관련돼서 변호사를 하셨던 분을 또 이 민주당 추천 인사로 국가기관에 추천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끝까지 감싸고 사법 리스크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놓고
민주당 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알겠습니다.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를 강제 퇴출했고 또 조국 대표는 뉴 이재명을 표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 이후에도 사실상 절윤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이 있을 거라고 예상됐던 국민의힘 의원총회 맹탕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선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우리 당은 참패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내란 수괴 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 전쟁에서 져서 나라를 잃고 나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여론조사 들어와서 75% 정도가 본인을 지지한다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하기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다른 의제로 시간을 오래 끌어서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안 나왔다. 입틀막 의총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실제로 좀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명 변경 같은 거는 당장 이제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잘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앞둔 100일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명 변경과 관련돼서 지도부 안에서는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어제 있었습니다만 이 결정을 하는 의원총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또 시간이 보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논의를 뒤로 보자고 했지만 당명 변경을 준비한 팀들이 굉장히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준비를 한 거예요. 저렇게 이미 지워버렸잖아요, 형판에서.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는 게 더 급선무다 보니 여기에 상당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장 이번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제 행정 통합 문제가 바로 법안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면서 꼬박 3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아젠다를 논의해야 될 시점인 2시가 돼서는 저희가 각자 국회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느라고 굉장히 바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안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 개정은 안 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뭐 시기를 미루는 거를 넘어서서 어쨌든 지금은 당면 개정보다 훨씬 더 내용을 바꾸고 또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면 개정에 대해서는 보다 그 상황이 돼서 심도 깊게 논의하자라는 얘기가 그럼 저기 현판에 있었습니다. 저렇게 지워놨는데 저거 다시 복원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당명 이외에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 메시지와 또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던 제명된 야인 한동훈 전 대표가 탐색 작업을 시작하는 듯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번 주부터 보수 재건 구호를 앞세우면서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듣는 행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금요일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과거 토크 콘서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에 출마할지 물색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 있는 대중입니다. 행동하는 다수가 이루는 역전승 우리가 이룹시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에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구에 출마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얼마 전 장동혁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 방문했을 때 너무 한산했다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좀 대조되는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것일까?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정치적 계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의 꼼수로 해야 될 일들을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부담스러우니까
단식을 선택했고요. 지금 이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현안을 두고 당명을 두고 지금 본인의 거취 문제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꼼수에 꼼수를 쓰는 꼼수 대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때가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와의 대척점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대구에 갔는데 대구에서 누가 대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낭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굉장한 굴욕을 아마 장동혁 지도부가 느꼈을 텐데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나의 이미지로 그리고 나의 그 인지도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우왕좌왕하면 할수록 한동훈 대표는 그 속을 파고들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정치권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정치적 계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요일에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할 한동훈 전 대표. 과연 대구나 부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기는 힘들고요. 이번 재보궐선거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출마나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비리라든지 선거법 위반 등에 의해서 비워지는 자리가 대부분인데 예. 거의 다 민주당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를 과연 민주당이 내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재보궐선거가 펼쳐질 때 있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국민의힘 집안 싸움보다 확실하게 잘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누가 더 정확하게 알리고 견제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쟁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유튜버 전한길 씨가 주최하는 3.1절 기념 자유음악회가 개최 전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한길 씨가 콘서트에 출연한다고 홍보했던 연예인들이 줄줄이 손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전한길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라고 적힌 포스터를 띄웠습니다. 커다란 태극마크 위에 일시와 장소, 출연진 등이 나와 있는데 이재용 아나운서 사회에 공연에는 가수 태진아 씨 등 유명인들이 나오는 걸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태진아 씨가 발끈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출연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라고 속여서 일정을 문의한 행사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곧이어 이재용 아나운서도 이 행사의 성격을 인지하고 바로 사회를 볼 수 없다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전한길 씨는 또 개념 있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연예인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환 씨라며 초청을 했는데 최시환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난 19일 소셜미디어에 의롭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흩어지듯 산산이 붕괴된다는 뜻의 사자성어 불이필망 토붕와해라고 적은 바가 있습니다. 네,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주최하는 콘서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수 태진아 씨가 발끈했어요. 화가 상당히 난 것 같은데 어떤 배경으로 보이십니까?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하기로 해서 아주 호황을 누릴 이 콘서트로 보이는 그런 홍보를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태진아 씨는 아무래도 공인이시고 연예인이시기 때문에 이 보수건 진보건 정치에 사기 묻는 것은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전한길 씨가 주최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윤 어게인 세력이나 이렇게 극우 지지자들이 모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그러한 정치색이 묻는 것을 부담을 느껴서 처음에는 이 정치색이 묻지 않은 음악회라고 예. 판단을 하고 수락을 했다가 이후에는 번복을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한길 씨가 김어준 콘서트였다면 아마도 그 연예인들이 출연했을 것이다라면서 뭔가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듯한 입장을 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1절의 가치라든지 자유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일반 국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특정 정치색을 띠는 것은
또 이 대중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또 달리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색을 띤 행사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다른 쪽 정치색을 띤 행사에도 똑같은 그런 잣대를 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전한길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배경으로 보이세요? 무리수라기보다는 표현의 자유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리수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맥락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단 외부에서 전한길 씨만 저렇게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전한길 씨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데 전한길 씨와 똑같은 표현의 자유를 장동혁 대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무리수라고 볼 것이라면 장동혁 대표가 더 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충분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한길 씨의 콘서트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5,930선도 넘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줄어들어 결국 0.65% 오른 5,846.0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0.65% 오른 5,846.0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개장과 동시에 5,900선을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순매수 속에 1.6% 오른 5,903으로 출발해 5,930선까지 날아올랐습니다. 기관의 순매수로 지수가 상승했는데 이후 기관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지만 0.65% 오르며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모두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삼성전자는 1.53% 올라 19만 3천 원으로 마감했고 하이닉스는 0.21% 오른 95만 1천 원으로 각각 20만 원, 100만 원 진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투자 심리가 자극받은 결과로 보입니다. 현대차도 전장보다 1.75% 오른 52만 3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개장 직후 한때 54만 1천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에 0.17% 내린 1151.99로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달러화가 약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443원으로 개장해 한때 1,43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오후 3시 30분 기준 1,44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올해 발생한 첫 대형 산불이자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던 경남 함양 산불이 오늘 오후 5시쯤에 모두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산불은 사흘째 40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산림청은 현재 진화율이 99%대에 달하고 있어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경남 함양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완전히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함양 산불은 주말인 21일 밤 9시 10분쯤 발생해 영향구역이 100헥타르를 넘어가며 어젯밤 10시 반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형 산불로 확대됐습니다. 네, 밤사이 경남 함양 산불은 강한 바람과 가파른 산세 속에 진화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목숨을 건 필사의 진압 작전을 펼쳤는데요. 당시 화면 보시죠. 네, 어젯밤 경남 함양 산불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화면입니다. 시뻘건 불이 어둠 속에 속절없이 활활 타고 있는데요. 앞뒤로 화선을 따라가 보면 이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이 난 곳은 화렵수와 침엽수가 섞인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주로 소나무로 추정되는 나무들이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진화의 걸림돌은 강풍과 가파른 산세였습니다.
소방대원 여럿이서 강한 불길에 근접해 연신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대로 경사가 큰 지역이고요. 밤사이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밤새 소방대원들이 가까스로 몸을 의지한 채 진압을 이어갔지만 불길 쉽게 잡히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함양에는 산불 대응 2단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상태인데요. 전해드린 것처럼 산림당국은 오늘 안에 주부를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산속에서 불을 지폈다가 산불을 낸 8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정부는 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산 등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긴 띠를 이뤘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진화대원들이 호스를 들고 불이 난 곳 바로 앞까지 다가가 사투를 벌입니다. 새벽 시간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불길이 민가를 위협하면서 주민 40여 명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여기가 불이 났을 때 제가 올라왔을 때 Y자형으로 불이 타고 올라가고 있었고 불 보고 이쪽 산으로 번질까 봐. 산림과 소방당국은 진화헬기와 장비 50여 대, 인력 53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5시간 50분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5군데 정도 방어선 구축해가지고 펌프차, 또 진화대원 구축해가지고 민간대로는 불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계당국은 바람에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나선 상황. 잔불 정리 작업에는 소방과 산림청 헬기 7대와 인력 6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산불 현장에서 불을 피운 혐의로 8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씨가 추워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라이터와 담배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3시간 반 만에 꺼졌고 강원 정선과 울산에서도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산불에 정부는 입산자 실화나 소각행위 등 불법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담배꽁초 투기, 또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유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정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입자 462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따릉이 서버가 해킹에 취약한 점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서울시민 500만 명이 이용하는 따릉이의 개인정보가 중학생들에게 털렸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따릉이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10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 이틀에 걸쳐 462만 건에 달하는 따릉이 가입자 계정의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된 따릉이 계정에는 휴대전화 번호나 주소, 생년월일에 심지어 체중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는데요. 개인정보를 빼돌린 2명 모두 현재는 고등학생인데 2년쯤 전인 범행 당시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시민들의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범행 동기가 나왔습니까? 네, 경찰은 이들 2명은 SNS 친구 사이로 해당 서버의 취약점을 파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 다 독학으로 컴퓨터 해킹 방법 등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B군은 호기심과 과시욕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처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된 주범 A군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범행 동기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진술을 거부하는 A군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검찰이 반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계정이 462만 개입니다. 따릉이 가입자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3자에게 판매된 정황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요? 네, 경찰은 이들 10대 2명이 유출한 따릉이 가입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해킹한 건지 의심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던 노트북 등을 포렌식하고 통상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다크웹 등을 모니터했는데 아직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사건이 송치된 만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개인정보 판매나 추가 피해 여부가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에서는 서울시설공단 측이 서버 보안을 부실하게 관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죠. 네, 462만 가입자들의 계정이 서버에서 유출될 당시 피의자 2명은 중학생이었는데요. 경찰은 따릉이 서버의 경우 범행 당시 출입증 역할을 하는 토큰 기반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상황은 서버 관리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서버 관리가 소홀했다고 보고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을 현재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입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해외로 유인해 감금하고 강제로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시켜 440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뺏은 돈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집안. 수갑을 찬 남성들 옆으로 명품 신발과 가방이 질비합니다.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전화 금융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의 검거 현장입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받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조직원 수십 명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약 6년 동안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수백 명으로부터 총 4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은 고스란히 이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쓰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수입차, 고가의 귀금속 등을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책과 그 관리자급 5명이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를 얻어서 생활하고 있었고요.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들의 범행 수법은 잔혹했습니다. 사채업자와 짜고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해외로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감금해 강제로 피싱 유인책 역할을 맡겼습니다. 보이스피싱 절대 안 갈 거다. 괜히 나 살자고 누구 죽일 순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감금처럼 지냈어요. 일단 외출 같은 거는 거의 못했고요. 아예. 일단 처음에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게 여권을 뺏겼었어요. 경찰은 총책 등 11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5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압수한 현금과 명품 등 56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보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총책과 조직원 등 10여 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회수하지 못한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지 검토하는 회의를 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내란 특검의 회의 언제 열립니까? 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잠시 뒤 오후 5시 장우성 특검보와 수사팀을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 여부를 논의합니다. 현직 부장검사급 이상까지 모두 10명 정도 참석하는 거로 파악됐는데요. 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1심에서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장우성 특검보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항소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항소 제기는 오는 26일 목요일까지 가능합니다. 네, 1심 무기징역 선고가 항소심으로 간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네,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을 진급시킨 시점부터 계엄을 준비한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인사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즉흥적으로 선포된 게 아니라 1년여 전부터 기획된 내란이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언제 작성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은 이를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는 판단을 포함해 전반적인 공소 사실을 뒤집으려 할 거로 보입니다. 네,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성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와 이승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 12-1부는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로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형사 1부로 배당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은 형사 12-1부로 배당됐는데요. 이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 외환 관련 사건만 맡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도 형사 1부 또는 형사 12부에 배당된 뒤 집중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주수입니다.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전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을 처음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의원을 내일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합수본이 정 전 실장을 소환한 건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정 전 실장은 교단 내에서 한학자 총재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통일교 2인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교단 내 실세인 만큼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정 전 실장이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교단 현안 청탁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합수본은 얼마 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임 전 의원도 내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받으신 적 있으세요? 받은 적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영호 자체를 몰랐고.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낸 뒤 이를 법인 자금으로 보존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정 전 실장이 통일교 내에서 각종 현안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합수본은 한 총재의 승인이나 지시 여부를 캐물었을 걸로 보입니다. 합수본이 교단 내 실세를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조만간 전재수 전 장관과 김규환 전 의원도 소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11시 공사 청사 동관 대강당에서 이 사장의 이임식이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사장의 당초 임기는 6월 18일까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불확실성이란 말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관세에다 중동 상황까지 어디로 튈지 그야말로 예측 불가인데요. 전문가 분석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공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상호관세 무효한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우회 관세 10%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또 5% 올려서 15%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좀 폭주 중이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섣부른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국과 미국 간에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있어서 사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관세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15%로 올리고 우리 정부가 합의를 해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포함해서 팩트시트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팩트시트 합의 내용에는 무역 부분의 합의뿐만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설이라든지 방위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 분야 합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무효화한다면은 우리가 대미 투자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안보 분야의 이익도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익을 계산한 것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안보 협력 분야도 충분히 고려해서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안보가 걸려 있으니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 내 지지율이 3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2기 들어서 집권 2기에서 최저치인데 지금 앞서서 관세나 경제, 이민 정책 모두 좀 부정적인 여론이거든요. 중간 선거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예. 사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2025년 초기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으면서 출범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두 가지 면에서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죠. 하나는 살인적인 물가고입니다. 두 번째는 국경 보안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으로 4년 재임을 하고 징검다리로 47대 대통령으로 대선에 승리해서 취임했는데요. 네. 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묻는 것은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강한 정책을 펼친 것도 알겠는데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직 물가가 그렇게 살인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진 않았는데 네.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각국과 무역 재협상을 할 뿐만 아니라 네. 내가 낸 관세를 돌려달라는 미국 내 기업들이 이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것입니다. 국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기 때문에 11월에 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 4월 무렵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법 판결로 인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런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외 비상 경제 대권 법안 이번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전과의 보도처럼 사용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145%까지 올렸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정권이 125%까지 대미 관세를 올렸는데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그 145% 대중 관세를 정당화할 근거를 잃었습니다. 지금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1962년도에 무역 122조를 동원해가지고 최장 150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15% 관세입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125% 대미 무역 관세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3월 말 4월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지금 계속 유예 상태에 있었던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무역 협상을 타결한다고 할 때 중국은 계속 125% 관세를 무기로 유지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울 쓴 관세 폭탄은 중국에 대해서 15% 최장 15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무역 확장법 232조 등 품목 관세 폭탄을 내세워서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 측이 유리한 것은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랑 이란 핵협상 문제 두고서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미국이 정말 그 이란을 공격할지 좀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내세우는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기억하시겠습니다. 2017년에 북한 김정은 정권과 서로 말폭탄을 교환하면서 북한 완전 파괴를 하겠다고 위협했을 때랑 비슷합니다. 그때 북한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할 의향이 있다면서 전면적인 군사작전은 아니고 코피를 흘리게 하는 정도 코피 작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위협을 했었죠. 지금 이란에 대해서도 일단 소규모의 공습을 한 다음에 그래도 이란이 핵 협상에서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겠다 하는데 군사작전이 소규모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군사 개입의 함정을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고 감내할 수 있을지 콜롬비아에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까지 체포한 마당에 감정적으로는 그런 유혹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무모한 군사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조지 W 행정부 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해서 미국의 쇠퇴가 시작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제국주의 늪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칫 무모할 수 있는 결정일 수 있고 후폭풍도 고려해봐야 된다. 자,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60분 동안 펼쳐지는 BTS 공연의 일반 예매가 오늘 시작됩니다. 이번 공연은 오늘 저녁 8시부터 놀 티켓에서 무료로 예매 가능합니다. 단 1인 1매로 제한됩니다. 티켓은 모바일로만 발급되고 입장할 때 예매자 명의로 된 신분증을 가져와야 합니다. 관람석은 스탠딩과 지정 좌석으로 운영됩니다. 지정석은 무대 연출 등으로 시야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현장에는 대형 LED 화면이 설치됩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사흘째 이어지던 경남 함양 산불이 조금 전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현장에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주 화선들이 모두 진화가 되어서 주불이 진화되었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234헥타입니다. 전체 화선의 길이는 8.05km이고 5시부로 전체 주불 화선에 대해서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협력기관으로는 산림청, 경상남도, 함양군,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국립공원 등이 함께 진화에 참여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투입 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헬기 50대를 투입하였습니다. 산림청 22대, 지방정부 11대, 국방부 8대, 소방청 4대, 국립공원 1대, 경찰청 4대를 비롯해서 지난 3일 동안 총 투입된 진화 헬기의 총 대수는 연 115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진화 작업에는 847명이 투입되었고 진화 인력 연 인원은 1,600명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장비는 오늘 127대의 진화차와 산불 지휘차, 소방차 등이 투입되었고 총 3일 동안 250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산불의 진화에서 어려운 점은 첫 번째는 순간 풍속이 초당 20m에 이를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어제 산불 진화하는 과정에서 헬기에 여러 번의 물투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풍 때문에 진화율이 오히려 밤새 후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기상 조건이 유리해짐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화 헬기와 유관기관들의 진화 헬기를 총력 투입해서
모든 산불들을 주불들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점은 산에 경사도가 굉장히 급하고 고도가 높고 또 그동안 숲가꾸기 등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엽층이 굉장히 많이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요건이 또 진화대원들의 현장 접근을 어렵게 해서 산불 진화가 더디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산불 진화대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보니 고지에 있던 부분이라든지 급경사지에 있던 부분들은 전적으로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야간 산불의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해 현황입니다. 피해 현황은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시설 피해는 비닐하우스 한 동, 농막 한 동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의 경과와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월 21일 9시 14분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하는 위치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 23-2번지가 되겠습니다. 22일 오전 4시에 확산 대응 1단계, 산불 영향구역이 10헥타를 넘어갈 때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 4시에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고, 밤 10시 30분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현장 통합 지휘 권한을 10시에 22시에 산림청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범정부 관계부처 산불 종합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최초로 대형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의 산불 통합 지휘와 현장 진화를 이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개선된 주민 대피 체계를 적용하였습니다. Ready, Set, Go라는 새로운 대피 체계에 맞춰서 함양군 주도로 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 대피 인원은 134명이고 네, 사흘째 이어지던 경남 함양 산불 주불이 진화됐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순간 초속의 20m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후 5시를 기해서 산불 주요 영향구역 234헥타르에 대한 주불이 모두 진화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비닐하우스와 농막 한 동씩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7일간의 열전,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운이 첫 금메달을 안긴 스노우보드는 최고의 성과를 냈고 김길리가 2관왕을 차지한 쇼트트랙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반면 스피드스케이팅은 24년 만에 노메달을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입상권과 거리가 멀었던 스노우보드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중심엔 최가운이 있습니다.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하며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한 클로이 김을 제치고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과정도 드라마였습니다. 1, 2차 시기에서 모두 넘어져 기권 위기까지 몰렸지만 3차 시기에서 완벽한 연기로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 전반기 10대 뉴스 7대 명장면으로 충분히 꼽힐만 했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인데 내가 진짜 3차전까지 다 뛰고 그리고 내 런을 다 성공하고 내려왔구나 해서 좀 감동적이고 제 스스로도 북받쳐서 좀 눈물이 나왔어요. 김상겸의 남자 평행 대회전 깜짝 은메달과 유승훈의 비계어 동메달은 스노우보드의 높은 비상을 알리는 더곡이었습니다. 쇼트트랙은 강국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2004년생인 여자 대표팀 막내 김길리는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로 새로운 쇼트트랙 여자 탄생을 알렸고 계주에 이어서 또 1500까지 금메달을 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올림픽 무대에서 이렇게 1등 자리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출전한 올림픽에서 7번째 메달을 목에 건 최민정은 한국인 최다 메달 신기록을 남기고 올림픽 무대를 떠났습니다. 남자 1000m 동메달과 5000m 계주 은메달을 목에 건 임종원은 새로운 에이스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다음으로 많은 메달 따냈던 스피드스케이팅은 아쉽게도 빈손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2002 쇼트레이크 시티 대회 이후 24년 만입니다. 4년 뒤 프랑스 알프스에서의 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금메달리스트 최가운이 이번 대회에서 떠오른 스타 13인에 뽑혔습니다. 미국 NBC는 최가운에 대해 이번 대회 최고 스타 선수였던 클로이 김이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지만 금메달은 17살 최가운에게 돌아갔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최가운은 올림픽 전에 월드컵 3승을 거뒀는데 이번 올림픽 금메달로 비로소 큰 관심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쇼트트랙 대표팀 선전이 대회 후반에 큰 화제가 됐지만 전체적인 관심도는 예년만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종편 채널 단독 중계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방송사 간의 뉴스 보도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시차 문제와 국가대항 스포츠에 대한 관심 약화라는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현장에서 뛴 선수들마저 이전과 다른 열기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많이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메달을 따게 돼서 누가 제 경기를 보시고 감동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조그만한 재미라도 느끼셨으면. 2026년 동계올림픽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관중 없이 치러진 베이징 대회와 비교해 관심이 높았지만 소치나 평창 대회 때보단 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줄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지상파 3사 중계가 배제된 첫 대회란 점에서도 논란이었습니다. 한 회사가 독점으로 중계권을 구매해 흥행 부족은 물론 보편적 시청권마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JTBC의 단독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받는다거나 최가운 선수의 금메달 확정 장면이 JTBC 본 채널에서 중계되지 못해 논란이 됐는데 JTBC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쇼트트랙 경기를 우선 편성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생중계 도중 중간 광고에서 일장기가 잠시 노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단독 중계를 둘러싼 비판이 커졌지만 특정 방송사만 탓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상파 3사만 중계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의미의 보편적 시청권 논란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보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 이와 함께 유튜브로 영상 소비 패턴이 굳어진 가운데 네이버 중심의 다시 보기 서비스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이후 첫 국빈인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대정원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선 우리 치타대와 전통의장대, 정부 고위 관료 등 280여 명이 룰라 대통령 내외를 맞았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저녁엔 청와대 상춘제에서 친교 행사도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 측은 한국식 치맥과 브라질 닭 요리를 함께 대접할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훈련과 미국의 단독훈련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자 국방부는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논란은 지난달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이 한 달여 뒤 한미일 공중훈련을 제안했지만 국방부는 설날 연휴와 일본 다케시마의 날 직전 훈련에 난색을 표하며 시기와 방식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일정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18일부터 이틀간 서해상에서 단독 훈련을 하고 비슷한 시기 일본과 동중국해 등지에서 공동 훈련을 실시했는데 결과적으로 한미는 물론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한미 간에 엇박자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미일 양국 훈련은 한미일 연합훈련과 무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전반기 연합훈련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에 계획된 FS 연습 같은 경우는 축소가 아니고 정상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우리 군의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고요. 하지만 공동 브리핑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훈련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 9차 당 대회를 열고 있는 북한은 아직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리선권과 김영철 등 대남 업무를 맡아온 인물들이 주요직에서 배제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당대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로 예정된 연례적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은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훈련 일정의 변화나 북한의 태도 여부에 관심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감사원이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보 시스템과 병상 등 인프라 부족과 기관들 사이 불분명한 역할 분담 등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457만 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3만 5천여 명입니다. 치명률은 0.1%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집계한 전 세계 치명률 0.9%보단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유입 초기부터 검사, 추적,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등 적극적 방역 정책이 효과를 내긴 했지만 한계에도 노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관련 정보 시스템 부재와 병상 확보 등을 위한 권역별 전문병원 구축 지원 등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4년간 항공기 600여 대에 담당 승무원 9,500여 명이 접촉자 명단에서 누락되게 됐는데 명단 발송을 공문이나 이메일에 의존한 결과였습니다. 공문이나 이메일에 의존하면서 처리 지연 및 누락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접촉자 명단 접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방접종 등과 관련한 주요 분야에서 조율되지 않은 입장이 혼선을 준 것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법령과 매뉴얼 등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방역 물품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업무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백신의 수급과 예방접종,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에버랜드가 생성형 AI로 제작한 동물 애니메이션 영상이 공개 닷새 만에 조회수 8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에버랜드는 동영상 제작 과정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했고 후속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굿즈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이 평일 밤 9시까지 은행 업무가 가능한 야간 특화 점포 운영을 시작합니다. 하나 9시 라운지는 인터랙티브 텔러 머신을 통해 은행원과 화상으로 상담하는 무인 점포로 서울 잠실 세네어 금융센터 지점과 이수엽 지점의 독립된 공간에 우선 도입됩니다. 제네시스가 지난 22일 막을 내린 PGA 투어 2026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을 통해 산불 복구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라이즈 캠페인을 2년 연속 진행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대회 중 모금한 구호기금에 자체 기부금까지 더해 현지 자선단체에 $100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이 한중간 여객 증가에 발맞춰 중국 노선 확대에 나섰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는 4월부터 인천에서 이창, 대구에서 9일인 노선을 각각 주 2회 일정으로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 대기 건조와 강풍이 겹치면서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 곳곳에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는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된 뒤 밤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영남 내륙 지역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고요. 1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충북과 전북 동부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춥겠는데요. 서울은 영하 1도, 광주와 대구는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수도권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다른 지역은 오늘보다 6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또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